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그해 충청도엔 가뭄이 심했어요. 봄부터 비가 내리질 않으니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모내기를 해도 벼가 채 자라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수확이 변변치 않았고 겨울로 접어들자 백성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듣고 구율사를 내려보냈습니다. 충청도 홍산고을로 쌀 500가마가 내려온 거예요. 백성들은 드디어 살았다 싶었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쌀은 창고에 들어왔는데 정작 백성들한테는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배급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관아에 찾아가서 물으면 이방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쥐가 먹었소. 네, 창고에 쥐가 들었소. 지금 수습 중이니 기다리시오. 백성들이 어이가 없었죠. 쌀 500가마를 쥐가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열흘 만에요. 근데 힘없는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원님한테 따지러 갔다가 곤장이나 맞을까봐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소문이 돌고 돌아 한양까지 올라왔습니다. 영조 임금이 이 얘기를 듣고 크게 진노했어요. 쌀 500가마를 쥐가 먹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어사를 내려보냈습니다. 바로 박문수였죠. 박문수는 한양을 떠나면서부터 어사 행세를 하지 않았어요. 관복은 보침 깊숙이 집어넣고 허름한 두루마기에 낡은 삿갓을 눌렀었습니다. 집신도 일부러 낡은 걸로 골라 신었어요. 걸음걸이도 느릿느릿, 등은 살짝 구부정하게 영락 없는 시골 나그네였죠. 홍산 고을에 들어서는 건 해 질 무렵이었습니다. 첫눈에 봐도 뭔가 이상했어요. 길가에 아이들이 뛰어놀질 않았습니다. 겨울 저녁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밥을 짓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밥을 지을 쌀이 없다는 얘기였죠. 근데 고을 안쪽 관아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어디선가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겁니다. 박문수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원님 집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박문수가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주막이라고 해봤자 방 하나짜리 허름한 집이었어요. 안주도 변변치 않고 막걸리도 묽었지만 손님이 없으니 이야기 나누기엔 딱 좋았죠. 박문수가 자리를 잡고 앉자 주모가 나왔습니다. 50은 돼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눈 밑이 거무스름하고 얼굴이 야위어 있었어요. 나그네 양반, 뭘 드시겠소? 막걸리 한 사발이면 충분하오. 그런데 이 고을은 왜 이리 조용하오? 사람 사는 동네 같지가 않소이다. 주모가 주변을 한번 휘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쉬인 나그네 양반, 어디서 오셨소?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이오. 그럼 나라 사정은 좀 아시겠네. 우리 고을에 구율쌀이 내려왔소. 500가마나. 근데 그게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감쪽같이 없어진 거요. 없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원님은 쥐가 먹었다 하는데 양반, 쥐가 쌀 500가마를 먹소. 그것도 열흘 만에? 박문수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대단한 쥐로구만. 주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고을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소. 아이들은 죽도 못 먹고 노인들은 쓰러지고. 근데 원님 집에선 매일 밤 잔치소리가 들린다오. 박문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문수가 일찍 일어났어요. 쌀 창고 위치는 전날 밤에 이미 파악해뒀습니다. 관아 옆 커다란 목조 창고였는데 자물쇠가 두꺼운 쇠로 단단히 채워져 있었어요. 박문수가 창고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창고 문은 멀쩡히 잠겨 있고 벽에 구멍 하나 없고 지붕도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문수가 창고 벽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어요. 코에 뭔가 이상한 게 걸렸습니다. 냄새였어요. 바닷바람 냄새, 조개 냄새, 젖은 모래 냄새. 박문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여기서 바다까지는 좋기 50리는 되는데 창고 안에서 왜 바닷바람 냄새가 나는 걸까요? 박문수가 아무렇지 않은 척 창고 주변을 걸으면서 발로 땅을 슬쩍슬쩍 두드려 봤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고 뒤편 구석,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발밑에서 소리가 달라졌어요. 텅텅텅텅. 박문수가 멈췄습니다. 발을 좀 더 세게 굴러봤어요. 텅텅. 영락없이 밑이 비어있는 소리였습니다. 박문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를 지키는 군졸이 저쪽에서 졸고 있었어요. 박문수가 재빨리 자풀을 헤치고 땅을 손으로 긁어봤습니다. 흙 아래에 나무 덮개가 있었어요. 손가락을 걸어당기자 덮개가 들렸습니다. 그 아래엔 사람 하나가 허리를 굽히면 들어갈 만한 통로가 있었고, 통로 안에서 그 바닷바람 냄새가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박문수가 통로 안으로 내려갔어요. 어두웠지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통로를 따라 기어가자 점점 넓어지더니 결국 창고 바닥 아래 공간이 나왔어요. 거기에 쌀 포대들이 쌓여 있었는데 절반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로는 반대편으로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고을 외곽, 장사꾼들이 모이는 시장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모든 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창고로 돌아와서 쌀 포대를 열어봤어요. 창고 안에 있는 포대들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습니다. 쌀이 가득 든 것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박문수가 포대 하나를 손으로 꾹 눌러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칼로 포대를 조금 열어보자 쏟아진 건 쌀이 아니었습니다. 겨와 모래였어요. 쌀은 다 빼가고 무게를 맞추려고 겨와 모래를 채워넣은 겁니다. 장부상 수량을 맞추려고요. 겉으로 보기엔 포대가 멀쩡하니까 창고 문을 열어서 확인만 해선 절대 모를 수밖에 없었죠.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허점이 있었어요. 냄새까지는 속이질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원님 집에서 또 잔치 소리가 들려왔어요. 악기 소리,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마을 한복판에서 혼자 배를 불리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박문수가 삿갓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원님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대문 앞에 선 박문수가 삿갓을 벗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한마디에 잔치집이 조용해졌어요. 박문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님이 술잔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 상인들로 보이는 자들도 있었는데 다들 낯빛이 창백해졌어요. 박문수가 마패를 탁자에 내려놓으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쥐가 쌀을 먹었다고 했지. 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사나리, 이게 무슨... 근데 그 쥐가 아주 특이하더구만. 바다 냄새가 나는 쥐였어. 원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창고 바닥 아래 통로를 파서 쌀을 빼돌리고 포대엔 겨와 모래를 채워넣고 장부는 교묘하게 조작하고 500가마 중에 얼마나 남아있더냐. 채 100가마도 안 되더구만. 원님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살려주십시오. 나리. 제가 잠깐 눈이 멀어서. 박문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눈이 먼 게 아니라 배가 먼저 불렀겠지.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배가 고팠더냐. 원님은 그 자리에서 포박됐습니다. 쌀을 받아간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밀 통로와 빼돌린 쌀의 행방까지 모두 밝혀지면서 남아있는 쌀과 상인들에게서 환수한 돈이 백성들한테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문수가 다시 삿갓을 눌러쓰고 마을을 떠나려는데 주모 아주머니가 달려나왔어요. 나그네 양반, 아니, 어사나리. 박문수가 돌아봤습니다. 주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고맙소이다. 우리 마을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소. 그게 얼마만인지. 박문수가 피고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만들었을 뿐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어사나리, 어떻게 창고 바닥을 의심하셨습니까? 문도 잠겨 있고 포대도 멀쩡해 보였는데. 박문수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내륙 창고에서 바닷바람이 나면 바람이 어디선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나. 바람이 통하는 곳엔 반드시 길이 있지. 그리고 박문수는 다음 고을을 향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백성의 밥그릇을 지키는 건 칼이 아니라 코와 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밀양 땅에 최부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논밭이 얼마나 넓은지 소작인만 해도 수십 명이었고 집 안에 쌓아둔 곡식과 금붙이는 웬만한 고을과나 창고보다 많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최 부자 이름이 최덕만이었는데 이 양반이 젊어서 장사로 큰 돈을 벌었고 나이 들어서는 땅을 사들이면서 경상도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호가 됐어요. 근데 이 최 부자한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최진, 작은아들은 최환이었어요. 두 형제가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달랐거든요. 큰아들 최진은 본처 소생이고 작은아들 최환은 후처 소생이었어요.
재산을 놓고 집안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늘 있어 왔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 최 부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히 밥을 먹고 사랑채에 앉아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질 못한 겁니다. 나이가 70을 넘었으니 수명이 다한 거라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언장이 2개 나온 겁니다. 큰아들 최진이 들고 나온 유언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 전 재산을 장남 최진에게 물려준다. 영조 30년 동짓달 초이틀. 최덕만. 작은아들 최환이 들고 나온 유언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을 차남 최환에게 물려준다. 영조 30년 동짓달 초이틀. 최덕만. 날짜도 같고 도장도 둘 다 최덕만 어른 도장이었어요. 필체도 비슷했습니다. 2 형제가 서로 자기 유언장이 진짜라고 우기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친척들이 몰려와서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뉘었고 급기야 관아에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관아에서 판관이 나와서 유언장 2장을 살펴봤는데 도무지 판단을 못하겠는 거예요. 필체 감정을 해봐도 둘 다 그럴듯했고 도장도 진품이 맞았습니다. 판관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이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오. 그 소문이 밀양고을을 넘어서 경상도 가면까지 퍼졌고 결국 한양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침 경상도 일대를 순찰 중이던 어사 박문수 귀에 이 얘기가 들어왔어요. 박문수가 밀양에 들어선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역시나 삿갓을 눌러쓰고 등짐을 진 채였어요. 이번엔 장사꾼 행세였습니다. 보침 안에는 그럴듯한 물건들도 몇 가지 집어넣었어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자 집 유언장 얘기 들었소? 2개가 나왔다더만 그게 가능한 일이오? 큰아들이 가짜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작은아들이 꾸몄다는 사람도 있고. 박문수가 자연스럽게 옆에 끼어들었어요. 이보시오. 나는 오늘 막 이 고을에 들어온 사람이오. 그 유언장 얘기가 뭐요? 동네 사람 하나가 처음 보는 장사꾼인데도 신이 나서 설명해 줬습니다. 워낙 온 동네 화제였거든요. 박문수가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참 묘한 일이구만. 2분 아드님이 어떤 분들이오? 큰아들 최진은 과묵하고 냉정한 사람이오. 말수가 적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지. 작은아들 최환은 그 반대요. 말이 많고 싹싹한데 속을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소. 박문수가 속으로 정리했어요. 과묵하고 냉정한 큰아들, 말 많고 싹싹한 작은아들. 둘 중 하나가 유언장을 위조했다. 박문수가 먼저 큰아들 최진을 찾아갔습니다. 최진이 머무는 사랑채 앞에서 박문수가 소리를 쳤어요. 물건 사시오. 한양서 내려온 장사꾼이오. 한참 후에 문이 열리면서 최진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40은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롭고 표정이 딱딱했어요. 말수가 적다더니 딱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뭘 파는 거요? 한약 먹과 좋은 종이도 있소이다. 문방사오라면 뭐든지. 최진이 별 관심 없다는 듯 돌아서려는데 박문수가 빠르게 방 안을 훑었어요. 딱 2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서한 위에 놓인 벼루였는데 먹이 아직 덜 말라 있었어요. 먹을 갈고 뭔가를 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붓이 2자루 놓여 있었어요. 보통 글씨를 쓸 때 붓은 1자루면 됩니다. 2자루를 쓴다는 건 굵기가 다른 글씨를 썼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1자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로 바꿔 썼다는 얘기였어요. 박문수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붓을 2자루 쓰시는구만요. 서예를 좋아하시오? 최진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습관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박문수가 다음으로 작은아들 최환을 찾아갔어요. 최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시오. 뭘 파시오? 들어오시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반갑게 굴었어요. 나이는 30 중반쯤 돼 보였고 눈이 크고 말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한양 장사꾼이시오? 요즘 한양 물가가 어떻소? 이리 앉으시오. 차라도 한 잔. 박문수가 앉으면서 방 안을 둘러봤어요. 최환의 방은 최진 방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어수선했어요. 책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옷가지도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죠. 그런데 방 한켠 구석 쪽에 뭔가 구겨진 종이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최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종이 조각들이었는데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가 보였습니다. 박문수가 찻잔을 집으러 가는 척하면서 지나가다가 슬쩍 종이 조각 하나를 발로 밟아서 방향을 바꾼 뒤 몸을 숙이면서 집어들었어요. 최덕만의 유언. 유언장을 연습한 초안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얼굴에 아무 표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종이를 소매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최화는 수다를 떨다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마을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고을에서 오래 산 훈장이면 최 부자 집안 사정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훈장은 회갑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박문수가 장사꾼 행세를 그만두고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최덕만 어른이 오른손잡이였소? 왼손잡이였소? 훈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걸 왜 물으시오? 중요한 이유가 있소이다. 훈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왼손잡이셨소. 어릴 때 오른팔을 크게 다치셔서 오른손을 못 쓰게 됐다고 들었소. 평생 왼손으로만 글씨를 쓰셨지. 내가 직접 여러 번 봤소.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필체가 어땠소? 기억하시오? 왼손으로 쓰는 글씨라 획이 조금 독특했소. 보통 오른손잡이는 획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최 부자 어른 글씨는 획의 방향이 반대였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힘이 들어갔거든. 박문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가 관하로 가서 두 유언장을 나란히 놓고 들여다봤어요. 겉으로 보면 둘 다 그럴듯했습니다. 필체도 비슷하고 도장도 맞고 종이 질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박문수가 획의 방향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최진이 들고 온 유언장. 획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글씨에 힘이 실린 방향이 왼손잡이의 그것이었습니다. 획의 끝부분이 왼쪽 방향으로 살짝 튀어 있었어요. 작은아들 최환이 들고 온 유언장. 얼핏 보면 비슷해 보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달랐어요. 획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쓰는 자연스러운 방향이었어요. 왼손잡이 필체를 흉내내려고 했지만 손에 밴 습관까지는 속이질 못한 겁니다. 박문수가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최환의 방에서 가져온 연습 초안이었어요. 거기서도 획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필체를 흉내내려고 여러 번 연습했지만 획의 방향만큼은 바꾸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큰아들 최진 방에서 봤던 벼루와 두 자루의 붓. 최진의 벼루에 먹이 덜 말라 있었다는 건 최진도 뭔가를 최근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진 방에는 연습한 흔적이 없었어요. 구겨진 종이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증거였어요. 최진은 처음부터 자신 있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최진이 들고 온 유언장은 진짜였거든요. 자기 아버지 필체를 흉내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반면에 최환은 연습을 수없이 했습니다. 초안을 쓰고 찍고 또 쓰고 그 흔적이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완벽하게 흉내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손버릇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두 형제가 관아 마당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삿갓을 천천히 벗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두 형제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박문수가 두 유언장을 탁자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최덕만 어른은 왼손잡이였소. 최래환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 이미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았어요. 박문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왼손잡이가 쓴 글씨는 획의 방향이 다르오. 오른손잡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획이 흐르는데 왼손잡이는 반대요. 이 유언장 하나는 획이 왼손잡이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를 흉내낸 것이오. 박문수가 최환의 유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게 가짜요. 최환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욕심이 나서. 최진이 옆에서 눈을 감았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최환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비가 눈을 감자마자 아비 필체를 흉내냈소.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근데 손버릇 하나를 못 잡았구만. 최환이 땅에 이마를 박았어요. 박문수가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포박하시오.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다시 삿갓을 눌러쓰고 길을 떠나려는데 최진이 뒤따라 나왔어요. 말수가 없는 사람이라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여는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겨우 말했어요. 고맙소이다, 나리.
박문수가 돌아봤습니다. 최진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제 동생이요.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같은 아비 피를 나눈 동생인데. 박문수가 잠시 최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법은 법대로 가야 하오. 근데 그 마음은 잃지 마시오. 그리고 돌아섰어요.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사나리, 회계 방향은 어떻게 아셨소이까? 보통 사람은 그냥 글씨처럼 보일 텐데요. 박문수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손버릇은 못 속이거든. 평생 쓴 손의 방향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오. 그리고 박문수는 다음 고을을 향해 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작은 것에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